평생 모은 2억이 단숨에 사라지고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시어머니. 그때 저는 친정엄마로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제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2이 된 김정숙입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아이 둘을 키워냈습니다. 큰딸 민영이는 제 손끝에 땀 맺히도록 애써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34세 피아노 교사로 5해 전 시집을 갔습니다. 사위 재훈 씨는 듬직하고 성실하다 여겼고, 시댁 어른들도 첫날엔 참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이제 내 딸도 제 자리를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면서 딸의 목소리가 점점 얇아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와도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뒤에 가려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 목소리가 유난히 허공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민영아, 밥은 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엔 밥 냄새가 안 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 냄새가 없는 집이라니, 그건 단순히 끼니를 굶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식어가고 있구나. 제 직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말 그대로 공기가 달랐습니다. 보통 아이 있는 집이면 장난감 소리, 냄비 끓는 소리, 무언가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에는 정적이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그릇 2개와 마트에서 사온 김치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 없는 상, 그리고 차가운 공기.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영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재훈이는 퇴근 전이에요. 어머니도 곧 방에서 나오실 거예요. 민영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오래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을 텐데 얼굴은 피곤하기보다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보고는 젓가락을 탁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집이 엉망인 건 그렇다 쳐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집안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상황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허공만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눈에는 낯설도록 익숙한 권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딸이 왜 자꾸만 목소리가 얇아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가운 밥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영이가 결혼 전 처음 사위 집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시며 인자하게 웃으셨지요. 우리 재훈이는 효심이 깊어? 월급도 한 번 허투루 쓰는 법 없이 꼬박꼬박 나한테 다 가져다 준단다. 그때 저는 그저 참 칭찬을 하시는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귀에 서늘이 박혔습니다. 사내 자식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돼. 돈 관리는 어른이 해야 집안에 돈이 모여. 너는 그냥 살림만 알뜰히 하면 돼. 돈은 내가 알아서 불려줄 테니.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순간이 우리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은 시작이었음을 알겠습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민영이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번 돈도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흩어지고 자신을 위해 쓸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물었습니다. 민영아, 너도 통장 있어야 하지 않니? 그러면 아이는 늘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다 관리해 주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득이 아니라 자기 위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식은 밥상 앞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며느리의 순종이 아니라 제 딸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딸의 이야기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밥상, 그리고 차갑게 굳은 민영이의 눈빛은 저에게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제 딸의 삶 전체를 갉아먹는 그림자라는 것을요.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다툼 속에서 살아왔지요. 그래서 사람의 눈빛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도 익숙했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어도 속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 딸 민영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며칠 전 전화를 받았을 때도 이상했지요. 엄마, 그냥 좀 누워 있으려고요.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감기 같아요. 그 대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원래 조금만 힘들어도 솔직히 털어놓던 아이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어수선한 기운이 먼저 저를 덮쳤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민영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를 짚으니 손바닥이 데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이고야 얘야, 이게 몇 도냐? 서둘러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워보니 39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당장 약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약은 먹었니? 민영이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갑엔 버스카드와 동전 몇 개뿐이라 약국에 갈 엄두도 못 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영이 곁에서 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방에 누워있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는 거실로 나가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영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나 열이 너무 심해.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그러자 재훈 씨가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다 어머니 드렸잖아. 여보가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약국이라도 뛰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니께 물어보라니. 그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민영이는 마지막 희망처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 매정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유난을 떨어? 약값 아껴서 손주 장난감이나 하나 더 사주는 게 낫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안에서 뭔가가 쿵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혀끝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무심할 수가 있냐 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평생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틀렸다는 말은 칼로 가슴을 베는 것과 같을 테지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결국은 제 딸만 더 곤란해질 게 뻔했습니다. 사돈댁 어른을 무시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 민영이가 더 모진 시선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속을 태우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무사히 오늘 밤만 넘어가게 해달라. 그날 밤 저는 민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영아, 이제는 그만 참아라.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침묵하는 동안 이 집은 따뜻함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침묵을 깨뜨릴 거야. 며칠 후 민영이가 회복하자 저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영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민영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어? 이 집에선 돈을 어머니가 쥐고 있고 여보도 늘 어머니 편이야. 내가 목소리를 내면 더 큰 싸움만 나잖아.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나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자기 고통을 감추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참는다고 이 집이 평화로워지진 않아.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있잖니. 엄마가 곁에 있을게. 이제 조금씩 내 목소리를 내야 해.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사하며 늘 해오던 방식대로 수입과 지출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영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지금까지 내가 참고만 살아서 남은 게 뭐니? 이제는 내가 멈춰야 해. 밥을 안 하는 것도 목소리야. 청소를 미루는 것도 목소리야. 희생을 멈추는 게 바로 내 첫걸음이야. 민영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이젠 내가 투명해지는 건 끝이다. 그날 이후 딸은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내려놓고 자신과 아이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조금씩 어수선해졌고 식탁 위 밥그릇은 식어갔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곧 불편해지고 마침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균열이다. 지난 5년의 침묵이 불러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아이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열병을 앓고 난 뒤라 체력이 닳아 있었고 저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집안일을 돕는 척하며 그 집 공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콩나물값 100원도 깎으며 알뜰하다 자랑하시던 분인데 요즘은 장을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필요한 건 많아도 늘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가끔은 우편함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아무도 모르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구겨 넣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뭘까? 그토록 자랑하던 투자라면 떳떳하게 보여주셔도 되는 것 아닐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사위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가보니 재훈 씨가 장롱 위를 뒤적이다가 낡은 상자를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앨범과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사이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꼭 봐야 할 것 같은 서류. 사위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제목. 부동산 펀드 투자 위험 경고 및 손실 안내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는 A사 몇 장에 불과했지만 적힌 단어들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실, 위험, 회수 불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박힌 문장. 귀하의 투자원금 전액이 손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어머니 말씀만 믿고 살아왔는데 민영이는 그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위 손에 들린 종이를 보는 순간 아이도 숨을 삼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딸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싸움은 제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온 사위가 드디어 자기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재훈아, 출근 준비 안 하니? 이 밤중에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그분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에 닿자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억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어디서 주워왔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더니 어서 버려라. 그러나 재훈 씨가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어머니 이름이랑 주민번호까지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투자 원금 손실이라니 대체 무슨 돈을 어디에 넣으신 겁니까?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사라지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내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날 죄인 취급하니?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평생 효심을 등에 업고 살아온 아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민영이는 손수건을 움켜쥐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친정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감히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위가 넘어야 할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절대적인 존재로 믿어온 아들이 직접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으리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민영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만 전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엔 엄마가 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얼굴, 사위의 무너져 내린 어깨, 그리고 딸의 참아내는 눈물까지.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단 한 장의 종이로 그 신뢰를 잃는 순간을 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딸의 친정 엄마인 제가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사위가 그날은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어젯밤 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재훈아, 출근 안 하니? 왜 이러고 앉아 있어?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어?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더니 어서 버려라. 그때 사위가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여기에 어머니 이름이랑 주민번호까지 다 적혀 있어요. 투자 원금 손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너희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날 죄인 취급하니?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너무도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민영이는 옆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쥐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평생 효심을 짊어진 아들이 어머니 눈물 앞에 무너지는 장면. 저는 그 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소리였지만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두려워해온 소리가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자 선생님 댁 맞습니까? A사 자산운용 김 팀장입니다. 몇 번이나 연락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자택으로 연락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집안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 되시지요? 지난번 안내드린 바와 같이 파주 신도시 부동산 펀드가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투자하신 원금 2억 원 전액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울려 퍼진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문장은 집안 공기를 한순간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2억 원이라니 제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눈동자는 허공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제 옆에서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5해 동안 아이가 삼켜온 모든 서름이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허리가 굽은 채 눈은 초점 없이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강하고 억센 모습만 보였던 그분이 그날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다 망쳤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온 집안을 울리는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아픈데도 약값조차 주지 않던 사람이 결국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구나.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연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분도 결국은 자식을 잘 살게 하겠다는 욕심이었겠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택했을 뿐. 엄마인 저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침묵과 거짓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위는 무너져 내린 어깨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동시에 애잔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다 너희 잘 살게 하려고, 다 너희 집 마련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원망해. 그 절규는 변명이자 동시에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제 귀는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본인의 욕심이었으면서 책임은 자식들에게 떠넘기려 하는구나. 저는 민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이의 심장이 제 손바닥을 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 더 이상 내 딸을 죄책감 속에 묶어두게 둘 수는 없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평생 모은 2억 원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눈앞에서 드러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로 동정을 보낼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어느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영이는 아이를 재우고 나와 제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영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아이 같은 울음이 민영이의 입술을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5해 동안 참고 버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저는 부엌불을 켜고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지금 이 집이 가진 현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빚,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내 딸을 위해, 내 손주를 위해, 그리고 이 무너진 집안을 바로잡기 위해. 아침이 밝자 저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어머니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풀린 눈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2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전제라니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돈 관리는 민영이가 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사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사돈이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평생 아끼고 모으셨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딸이 아픈데 약값조차 못 쓰고 손주는 병원도 못 가고 그리고 결국 2억 원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위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젠 알겠습니다. 아내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민영이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내뱉을 반박은 없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하실 일은 따로 있습니다. 민영이가 일하고 재훈이가 돈을 벌어오면 어머니는 그 돈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웃을 겁니다. 그게 진짜 가정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억센 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억 원은 사라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숨막히던 긴장과 침묵이 걷히고 조금은 편안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영이는 레슨을 늘리며 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위 재훈이는 주말마다 건설 현장으로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어 나와도 힘들다는 소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를 붙잡고 내가 살림을 잘해야 집안이 선다라며 쓴소리를 퍼부으셨을 텐데 이제는 묵묵히 시장을 돌며 손주 먹일 반찬거리를 사오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영이가 녹초가 되어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영아. 그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민영이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금반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늘 손가락에서 빼지 않던 반지였습니다. 이거 받아라. 내가 평생 끼고 다닌 건데 이제는 너한테 주고 싶다. 민영이가 당황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습니다. 반지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생이 많잖니. 이거 팔아서 민주 옷이라도 한 벌 사입혀라.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저분도 마음을 내려놓으셨구나. 비록 늦었지만 이게 진짜 사과고 화해다. 민영이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그저 잘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다 화가 되어 돌아왔네. 그날 이후 우리 집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된장찌개와 상추 그리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늘 함께했습니다. 사위는 퇴근길에 계란 한 판을 사와서는 민영이 밥그릇 위에 프라이 하나를 올려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차례야. 민영이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고 민주도 콩을 집어 엄마 입에 넣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집이지. 돈도 체면도 아닌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게 바로 행복이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강남 아파트보다 값진 건 매일 저녁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로서 이제 확실히 압니다. 내 딸은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비록 작고 가난해도 진짜 가족으로 다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선을 긋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